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네, 오늘 인터뷰 손님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입니다. 박 대표는 야당다운 야당을 기치로 내걸고 당내 경선에 출마해 여성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내대표 선출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많이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폭풍 같은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사실 오늘 또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기로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굉장히 네, 너무 바쁘셔서. 죄송합니다. 이제 막 본회의가 끝나서 예. 이제 이렇게 전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예, 네. 저희도 뭐 충분히 이해는 하죠. 예. 네. 그 오늘 문창극 총리 후보가 사퇴를 했거든요. 예. 문창극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버티기에 능하다는 건데. 그 이번에 총리 후보 사퇴한 건 결과적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도 동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사필 규정이죠. 그리고 예.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예. 본인 개인적으로는 뭐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국민에 대한 예의나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 새누리당이 이제 그 어떤 기조 변화가 상당히 있었는데 예. 그런 것도 저는 어떤 일관성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아직도 청와대의 어떤 그런 입김에서 예. 계속 귀속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참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그 문창극 그 후보의 뭐 역사관이라든가 예. 또 일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가치나 철학 그런 관점에 대한 문제가 줄곧 논의가 돼 왔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저희가 그 인사청문회를 그 비공식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예. 그 문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개인 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와중에 이번에 사퇴를 하게 되신 것이죠. 네. 문 후보가 그 부분을 알고서 사퇴한 것은 아니겠죠? 저희가 국세청에 이 부분에 관해서 조회를 했기 때문에 뭐 본인 개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저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저희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국세청 통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다면 뭐 그게 본인에게 통보가 됐을 수는 있겠군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일단 뭐 문 후보는 사퇴를 했는데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금 인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 청와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안 따질 수가 없을 텐데요. 그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 요구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실까요?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 문제도 정상적인 어떤 국가 운영이라면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번에만 해도 2번의 낙마 사태고요. 그렇죠. 박근혜 정권 전체로 보면 총리 3번째 낙마 사태인데요. 예. 이런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는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계속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안고 간다는 것 자체는 인사검증 실패를 묵인해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정상적이지 않은 행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일각에서는 요즘에 뭐 김기춘 비서실장도 사실은 인사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다. 뭐 또 다른 비선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죠. 그러나 뭐 저희가 어떤 제1야당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뭐 공식적으로 지금 제기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의 국가 운영에 대한 뒷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라든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다른 지금 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나요? 네, 진행 예정대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 인사청문 요구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예. 오늘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예. 일단 야당에서는 지금 이병기 후보와 김명수 후보 그 두 후보에 대해서는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2기 내각을 보면은요. 예. 이병기 후보는 재산 문제에 차떼기 의혹에 북풍 문제 여러 가지로 의문투성이,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죠. 예. 그래서 과연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에 그런 비판이 벌써부터 거세고요. 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문과 관련된 부분, 예. 또 제자의 연구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이고요. 예. 또 이분 이외에도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음주운전 비데오가 있는 상태이고요. 예. 이 음주운전 문제는 사실은 기초단체의 어떤 의원들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당에서 공천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 정종섭 안행부 장관도 지금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밝혀지고 있는 보편적 사고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예. 여러 가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고르기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청와대 수석도요, 이미 임명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맥주병 수석이라는 이미 별칭이 붙어져 있고요. 술을 마시고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예. 쳤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하기는 힘든 그런 행동이라고. 기행이죠. 네, 보여져요. 예. 또 교육문화수석도 똑같이, 교육부 예. 장관과 똑같이 논문 문제, 또 연구비 가로채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예. 또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사검증의 핵심인데, 예. 그 인사검증을 해야 될 분이 10억의 시세 차익을 노려서 투기를 했던 분으로 오늘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득 26,000불의 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어떤 국가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 한숨을 쉬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화제를 바꿔서요. 이제 730 재보선이 임박했습니다. 이번에 네. 14곳이나 치러지기 때문에 미니 그렇습니다. 총선이다. 네. 이렇게 하는데요. 서울, 경기, 충청 이곳을 합하면 10석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소야대를 목표로 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물론 선거라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기대가 또 너무 높은 것도 저는 그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높아지면 또 그만큼 해이해질 수도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정교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어쨌든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낙동강 전투라고 할 만큼 예. 여나 야나 결코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선거임에는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서대문과 충청도의 서산 태안이 확정이 되면 16곳으로 늘어나는 매우 큰 선거이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공천하느냐의 문제가 제일 큰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천 말씀하셨으니까 공천 심사위원장을 이미 임명하셨죠? 그렇습니다. 주승용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인사 6분 그리고 당내 인사 4분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공심위, 이 공심위의 공천에 대한 어떤 원칙 이런 것은 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것은 이제 공심위원장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아마 당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당의 방침을 세우려고 했다가 그랬죠. 지금 일단은 보류한 상태이고요. 지금 그 공천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번 주말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외부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해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전략 공천을 하려고 했다가 보류한 이유는 뭐죠? 그것은 이제 그 전략공천으로 미리 이렇게 어떤 그 방침을 정해 놓는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어떤 그런 좀 당내 의견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반드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가에 대한 그런 의견도 좀 있어서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조금 보류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략공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일단 어찌됐든 수도권 지역에서 이겨야 된다, 뭐 그런 판단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공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당이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도 그 광주시장 윤장현 후보를 그때 전략 공천하면서 그 내부에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아마 물론 이 공천 문제는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이 두 분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 잡음이 없는 방향으로, 이 공천을 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이번 수도권 재보선 관련해서 중진 출마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인 어떤 등용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혹시 어떤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린다든지. 정해진 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금 공심위가 꾸려지면 원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 검토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들은 얘기이긴 한데 하나 궁금해서요. 그 권은희 전 수사과장 있잖아요. 최근에 그만뒀는데 일각에서 그 권은희 과장을 이번에 출마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당에서도 현재로서는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은희 과장의 상징성 때문에 그 출마를 해야 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권은희 과장의 순수성이 좀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겠죠. 일단 선거 앞두고요.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야권에 일단은 좋은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선거라는 거는요, 언제든지 집권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판례를 들고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동정심 같은 것이 또 생기는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야권이 그 6.4 지방선거에서 어떤 무엇을 하겠다는 프레임 싸움을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비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 세월호 문제로 모든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만약에 야당이 어떤 다른 이슈를 들고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또 비판도 저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거는 사실은 그날까지, 그러니까 선거 투표일까지 해봐야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이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요. 지방선거에서 어떤 이슈라고 할까요? 야당이 제기하지 못한 부분.
이게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뭐 다른 이슈를 들고 나왔을 때 오히려 그게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15일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 기간이고요. 선거 운동 기간이고 그 기간에 지방선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야권에서 어떤 그 선거와 관련된 이슈를 제기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역풍이 불었을까 조금 의문시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지금 뼈아프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내건 그 어떤 캐치플레이즈가 국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였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 제시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예. 저희들도 그런 대안 제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띄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어떤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수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면은요 지금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당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 문제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예. 지금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공동 대표신데요. 네. 두 분에 대한 뭐 지지층도 상당히 있지만 또 상당히 비우호적인 이런 층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 같은 경우도 최근 박원순, 문재인 두 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예. 이게 지금 두 분 리더십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예.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3월 26일 날 탄생한 신생 정당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정당이 만들어진 지 3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예. 근데 3개월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그 두 분이 지난 6.4 지방선거를 이끌어 오셨다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저는 그 두 분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셨다라고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물론 뭐 두 분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겠죠, 당연히. 예. 근데 두 분 같은 경우에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서 이렇게 노선으로 보면은요, 약간 보수 쪽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분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과 어떤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한다. 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보수와 이제 진보의 논의, 저는 뭐 어떤 생각을 정치인이 갖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21세기에 들어와서 저는 정치적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장점을 다 따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꼭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예. 뭐 예를 들면 기초연금 문제 같은 걸로 이제 안철수 대표님이 좀 코너에 몰리기도 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그분이 그것을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 그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60대 이상의 그 노년층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비판,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플레미움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 문제는 사실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해서 가지고 와야 될 정책적 어젠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100세 사회위원회라는 이제 그 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초연금 문제 같은 경우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측면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야당에서 이제 쉽게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졌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박영선 대표는 어떠세요? 그 앞서 제가 뭐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다운 야당 이걸 예. 지금 기치로 내걸고 원내대표에 실제로 당선이 됐고요. 네네. 또 보면은 그 당내에 좀 진보적인 초재선 의원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대표는 다소 좀 진보적인 당내에서 물론 이게 저는 야당 내에서 그 보수냐 진보냐에서의 어떤 그 노선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반드시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건전한 어떤 그런 경쟁은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박 대표께서는 지금 그 뭐 원내대표 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그 지도부와 일을 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의견이 부딪힌 적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당 지지율이 예.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해서 예. 새누리당과의 격차가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35% 그렇죠. 선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 그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지금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신뢰를 받고 있는 정당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 반응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했던 노선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을을 위한 정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그 정책과 노선을 가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을 이제 국민들께서 신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원내대표 임기가 2년이죠. 아니 1년입니다. 1년입니까? 네네. 1년이면 뭐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닌데 혹시 임기 내에 그 개인적으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 아니면은 뭐 이것만은 반드시 처리하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저는 지난번 국회 대표 연설에서 예. 5대 신사회 위험을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노후 불안, 주거 불안, 또 청년 실업, 출산, 보육 불안 등등 해서 예. 이제 이런 어떤 그 새로운 5가지의 그 신사회 위험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의지 표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크게는 이제 남북 문제를 좀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예.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그 구체적인 법으로는 희망의 사다리법이라고 해서 예. 우리 사회에 그 국민들이 옛날에는 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어떤 사회의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드는 거, 그런 쪽의 법을 많이 통과시키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변호사 그 예비시험제도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꼭 비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끔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들,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법을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예. 또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 세입자가 갖게 하는 문제라든지, 예. 이런 법들을 좀 반드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예. 나아가서는 선거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청와대 눈치를 봐야 되고요. 예. 또 야당의 경우에는 개파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상권 분립으로서 국회가 그 굳건한 하나의 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선거제도를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서 예. 그 국민들이 공천을 하게 되면 집권 여당은 청와대 눈치 안 봐도 되고 야당은 개파를 청산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선거구제가 1987년도에 소선거구제로 도입이 되면서 네네. 지금 뭐 27년이 지났죠. 네. 그런데 오히려 이 제도가 지금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이제 네. 그런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지요. 예. 그래서 중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데요. 예. 그것은 정개특위나 의원님들의 그 의견을 모아서 더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의당이라든지 뭐 통합진보당 이런 데서는 그 전부터 네. 그 비례대표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비례대표를 좀 더 확대해서 국회가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예. 또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최대 다수당인 그 새누리당과 그리고 새정치연합 두 정당이 합의를 하면 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진보 계열 정당에서는 꾸준히 지금 요구를 해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새정치연합에서 조금 더 무게를 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여당을 조금 더 압박을 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렵나요 그렇게? 그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손뼉도 양손이 쳐야 소리가 나듯이. 예. 이것은 이제 특히 선거구 개편 문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한쪽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일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여당을 조금 더 이 선거구제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영남 쪽에서 네. 그쪽에 지역구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주의 구도의 수혜자 중에 한 정당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그 바꾸고 싶은 의지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럴 겁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하지만 이 폐해가 많잖아요. 지역주의라고 하는 네. 게 전 국민이 다 반대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압박을 해서 최소한 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어떤 비례대표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지방선거 당시에 기초공천 폐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끝난 걸로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박영선 대표님도 MBC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언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네. 공영방송 지배구제 개선 문제. 네. 제가 이 부분은 꼭 그 야당 의원님들 나오시면 꼭 물어보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권을 갖던 간에 예. 저는 이 공영방송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서 거듭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처럼 청와대의 어떤 그런 그 입김에 의해서 사장이 선임이 되면 예. 계속해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꼭 고치고 싶은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여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근데 여당도요, 영원히 여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여당도 이런 부분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그렇고,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여당이 움직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좀 바뀐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좀 양보를 하고 여당이 포용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런 것도 저는 청와대의 입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앞으로 국민 TV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하셔서 보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좀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여당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지금 사실상 청와대 뭐 일종의 꼭두각시 비슷하게 네.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대화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자율성이 없고요. 청와대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지금 파트너시잖아요. 네네.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대화할 때도 비슷한 걸 좀 느끼시나요? 이완구 대표께서는 그런 데서 많이 탈피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아하. 네. 노력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어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아쉽죠. 예. 이번에 그 문창극 총리 후보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그래도 좀 반대의 목소리, 청와대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좀 변화의 조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그게 여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어렵게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건전해지고 또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으려면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시지는 않군요. 그렇습니다. 예. 임기가 아직 3년 반이 남아서 그런가요? 네네네. 이게 참,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정도 말씀하실 정도면, 여당의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데. 예. 네. 차기 대권 구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르긴 합니다만,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야당 주자들이 지금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국민적 기대감 같은 것이겠죠. 예. 지금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이제 야당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기대감을 주시는 건데요. 저는 이럴 때 저희가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잘해야 된다.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저희 국민들이 아픈 곳, 답답한 곳을 야당이 풀어주지 않으면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야당에 대해서 항상 바라는 바가 하나 있거든요. 네. 방금 잘해야 된다, 이런 때일수록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야당의 문제로 항상 지적을 하는 게 대안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정책적으로 이번에 새정치연합이 예를 들어서 새로 집권을 한다라면 우리의 삶이나 이런 환경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된다든지 기대가 된다든지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도 굉장히 뼈아프게 겸허하게 저는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팀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의향. 그렇습니다. 저희 원내에 이미 이제 관피아 방지 특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정부조직법 특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세월호 특별법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국민들이 시급하게 바라는 어떤 법안 통과라든가 민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대표께서는 경제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박영선 대표께서 원내대표가 되면서 재벌이라고 할까요? 대기업 쪽에서 상당히 긴장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원칙과 법을 지키면 대기업들이 걱정하실 일은 없을 거고요. 다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증여 상속
문제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들이 아직도 뭔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재벌로서 거듭나기 위한 특혜를 계속 바라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기업들도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더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무대로 당금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개혁과 이게 연관된 건데요. 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는 지금 사실상 쏙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그 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앞서서 이렇게 좀 추동을 하실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이미 상반기에 통과된 그 대부분의 경제민주화 법들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새누리당은 한 일이 없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이렇게 그 공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여성 정치인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여성이 하면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예. 그래서 저도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영선 대표님이랑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저희가 이제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요. 네. 실시간으로 지금 그 청취자들 반응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네.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 환노위는 야당이 장악했다던데 법 개정을 왜 안 해줬나요?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된 걸 맞다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 환노위 문제는 상반기에는 그 야당 의원들이 환노위의 숫자가 한 명이 더 많았던 그랬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법 개정을 아마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해서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한 명이 더 많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본회의에서도 그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반 의석을 갖고 있더라도 뭔가 밀어붙이기 전에는 야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좀 하기가 힘들죠. 예.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번에 그 전교조 사태를 계기로 이런 어떤 그 전반적인 법을 점검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다드 ILO 권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ILO의 권고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반기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이것도 뭐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이 이게 국회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국회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 그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어떤 때는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뭐 충분히 그 고충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또 저버릴 수는 또 없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야당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가 또 야당이 제대로 못할 경우에 실망을 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야당에 대한 어떤 국민적 기대도 이제 또 높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정권 자체가 불통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예. 네. 앞서 차기 대권구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 야당 그 주자들이라고 할까요? 잠재적인 주자들이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데, 뭐 그런 만큼 그 야당에게 분위기는 좋은데 여권에서도 앞으로 3년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은 언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 예,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
이게 뭐 국정원 뭐 댓글 사건도 결과적으로 언론 장악만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SNS에서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걸로 보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이런 여론 조작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그거는 민주주의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이어서 저는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이거는 이제 뭐 불법인 것이고요. 예.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방송사와 언론사의 장악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언론이 제4기관으로서 예. 이렇게 어떤 권력의 신현노릇을 하게 되면 예. 저는 그 나라는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수준만큼 올려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번 지방선거 접전지에서 진보정당과 표를 합쳤다면 승리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지역이 적지 않았거든요. 네. 730 재보궐선거도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정의당 같은 데서는 노회찬 전 의원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뭐 천호선 대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통합진보당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올 텐데 네. 이 야권 연대 이번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원내대표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제가 이 당의 깊숙한 부분은 아직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야권 연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예. 이것을 통진당 사태 때문에 예. 정권이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큰 틀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영선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영선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문창극 총리 후보가 오늘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문 후보는 물러나면서 그동안 자신의 임명을 반대해온 언론과 국회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서도 자신을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변하기 쉽다고 사실상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국회를 향해서도 청문회를 개최할 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노골적으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문 후보는 하지만 지난 보름 동안 자신이 국민들에게 끼친 국정 난맥상과 혼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후보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이도 그분이고 거둘 수 있는 분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문창극 후보의 언급을 통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공복일 뿐입니다. 이들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볼 때 권력이 사유화되고 국민을 미개한 통치의 대상으로 업신여기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